I'm on a new level.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제 디트로이트랑 덴버랑 하는데 지금 제일런 듀렌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제일런 듀렌이 돌아오면은 매우 좋은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이제 킬리안 헤이즈가 이제 부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 듀렌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디트로이트는 제일런 듀렌과 마베3 두 명의 이런 빅맨들을 가동하고 있는데 사실 듀렌이 없을 때 마베3이 나름대로 잘 견뎌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듀렌이 돌아오는 건 일단은 좋은 좀 보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덴버가 또 원정이에요. 덴버가 여기 제가 적은 대로 인사이드에 강한 팀한테는 좀 고전을 했었다. 덴버가 올 시즌에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요. 클리블랜드, 뉴올, 휴스턴, 미네소타 이렇게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되는 바로는. 근데 보면은 미네소타 당연히 그 칼 앤서니 타운스 고베어 엄청나게 빡빡하고 휴스턴은 인사이드가 사실 글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 또 알펜의 센군 같은 미니 요키치한테 덴버가 좀 고전을 하면서 패배를 했었고 뉴올리언즈 발렌시나스 자이언이 있는 뉴올이었는데 내가 알기로 이날 자이언이 안 나오긴 했거든. 근데 뭐 렌넨주라든지 좀 괴롭힐 만한 친구들은 여럿 있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당연하게도 투빅 운용이 도 같은 팀이고 여러 가지로 덴버가 이렇게 좀 인사이드가 빡빡한 팀한테는 고전을 조금 했는데 근데 디트로이트의 제일런 듀렌이나 마베삼이나 아직은 조금 덜 여물었고 아이디아 스튜어트도 뭐 괜찮은 빅맨이긴 한데 언더사이즈고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요키치가 직전 경기 그 클리블랜드한테는 직접적인 이런 그 림 어택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듀렌이나 스튜어트 상대로는 그런 거 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그리고 11연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냥 나는 지금 디트로이트 팀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아웃사르 탐슨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탐슨에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진짜 헬핑 디펜스도 엄청나고 얘가 블락 수치도 좋고요. 리바운드도 많이 따고 키가 2m밖에 안 되는데 이런 수비적인 기여나 그 디펜 리바, 오펜 리바 이런 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파울이나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팀이다. 제가 이런 걸 적어놨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자유투가 리그 꼴찌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덴버에서 고든 에런 고든이 리머텍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그 자유투 삥 뜯기도 꽤 되는 그런 선수인데 에런 고든의 자유투가 올 시즌 50%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디트로이트는 파울이나 자유투를 많이 하는 팀이고 덴버가 이런 자유투 찬스가 많을 거라서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벌릴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제가 덴버 마이언에 갔는데 다만 그게 좀 고든이 많이 얻어내면 이게 제 구상대로 안 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고 전체적으로 디트로이트는 초반에 조금 잘 나가다가 그 뒤로 계속 안 좋은 흐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덴버는 이렇게 필드골 성공률 1위, 마포주라든지 고든 요키 전부 다 장신에다가 이런 직접적인 박스 타격도 가능하고 특히 외곽슛 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 팀들이라 가지고 덴버도 지금 정도의 벤치 생산력이면은 220점 정도는 넣을만 하지 않나. 이게 디트로이트가 계속해서 연패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득점을 많이 했어요. 득점은 그 한 100점 미만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여태. 클리블랜드 같은 팀 만나가지고 100대 108로 치고 막 그러긴 했는데 100점 밑으로 내려간 적 없고 대부분 이제 한 108점? 막 이 정도는 박아줘가지고 저는 일단 덴버의 마인을 그리고요. 덴버가 마인을 한다면은 210.5반은 따라올 것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 미러키인데요. 이거는 조금 나는 고민인 게 일단 기준점이 너무 높다. 오늘 경기도 댈러스랑 세크가 붙었는데 언더가 났잖아요. 미러키랑 워싱턴. 물론 이제 워싱턴도 수비 안 하는 팀이긴 한데 그리고 미러키가 분명히 워싱턴의 약한 인사이드를 쿤보가 개 때려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직전 경기에 그 미러키의 쿤보가 좀 이제 인사이드 수비가 약한 댈러스 상대로 엄청 폭격을 했잖아요. 그때 한 40점 박았나? 그리고 야투율도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야말로 이제 인사이드 폭격을 아주 잘했던 미러키였는데 워싱턴도 쿠즈마랑 게포드 물론 게포드 정도면은 이런 빅맨 수비가 아주 안 되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근데 아마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게포드가 워싱턴이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은 주전 센터는 절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제 좀 클래스 미달이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내일 이제 좀 쿤보가 많이 활약할 여지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요. 생각보다 워싱턴이 지금 리그 전체 득점 5등이긴 하거든요. 5등. 그러니까 114점을 박았잖아. 5등이긴 한데 워싱턴의 약점은 오펜스 리바운드로 엄청나게 내준다는 점. 그래갖고 상대한테 2차적인 찬스를 많이 준다. 이건데 생각보다 미러키가 오펜을 잘 안 따는 팀이에요. 인사이드에 쿤보도 그렇고 로페즈도 그렇고 다 장신 막 7풋이 넘는 친구들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펜스 리바운드가 뒤에서 2등이에요. 7.8개로. 근데 워싱턴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팀이다. 13.3개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주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좀 상성상 미러키의 이런 전술적인 특성상 오펜을 잘 안 노린다는 점. 그러면은 미러키가 2차적인 세컨 찬스 포인트를
워싱턴은 원래 세컨 찬스 포인트를 많이 주는 팀인데 오펜을 잘 안 가는 미러키 특성상 미러키가 이런 그 세컨 찬스를 잘 얻을 수도 없겠다. 보통 이제 그 워싱턴을 상대한 팀들이 이길 때 보면은 이렇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따가지고 2차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서 기본적인 그런 야투시도 숫자, 워싱턴보다 야투시도 숫자를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기는 경기가 대부분인데 미러키는요 야투시도가 85.4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물론 뭐 미러키가 갑자기 워싱턴 인사이드가 약한 워싱턴 상대로 갑자기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태 게임에서 보여준 거 생각하면 운영 방식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거 미러키가 왜냐면 워싱턴도 좀 공격적으로 임하려고 하면은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니까 저는 일단 미러키의 마행은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뭐 쿠즈마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지금 로페즈도 인사이드 수비력이 살아났으니까 로페즈가 직전 경기 그 블락 6개 찍었다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샬럿전이었나? 그리고 쿤보도 뭐 장신의 2차적인 워싱턴의 이런 오펜스 리바운드 같은 거는 많이 차단할 거고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페이스가 전체 1등에다가 그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많고 상대팀한테 야투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상대 FGA 말 그대로 상대의 필드골 시도가 94번으로 리그 30개 팀 가운데 워싱턴을 상대하는 팀의 그 공격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 이건데 반대로 미러키는 공격 시도 숫자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다. 이런 걸 고려를 하면은 미러키의 게임 플랜상 저는 오바가 244.5여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적은 대로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릴라드가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30.3점에다가 어시스트 10개, 야투율 46.3%, 3점슛 41.9%.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미러키는 요즘에 릴라드나 프린스라고 잘못 적었는데 그 말릭 비즐리 말릭 비즐리나 릴라드 같은 친구들의 외곽슛도 많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미러키가 이기기는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필드골 시도라든지 오펜스 리바운드 이런 등등 좀 부수적인 부분에서 나는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게 미러키의 좀 승리 가능성을 좋게 보는 게 워싱턴이 페이스도 상당히 빠르고 인사이드 침투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다. 외곽도 35.1%면 나쁘진 않은데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공격하는 거를 즐기는 팀이에요. 뭐 조던풀도 그렇고 특히 쿠즈마 같은 친구가 더 그렇고요. 근데 페인트존 득점이 55.4점으로 리그 5번째로 좋은 편인데 요즘에 로페즈가 많이 살아났다는 거. 지금 그 미러키가 시즌 초반에 OPT의 야투 허용률이 막 29등인가로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23등 정도로. 그리고 이제 OPT인의 상대팀 필드골 퍼센트 같은 것도 작년보다도 오히려 좋은 수치이기도 하고 마해는 할 것 같은데 오바는 잘 모르겠다. 다음 이제 샬럿 대 보스턴 보면요. 요즘에 보스턴이 마탱이가 간 게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야. 근데 이제 샬럿이 또 닉 리차즈가 없다. 제가 지난번 분석할 때도 닉 리차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보다도 생각보다 좋은 빅맨이다. 이런 부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샬럿은 디펜시브 레이팅 꼴찌. 디펜시브 레이팅이 121.4점. 샬럿을 상대하는 팀들의 득점 기대치. 그러니까 샬럿의 실점 기대치가 121.4점으로 리그 꼴찌 수준이다. 그리고 반대로 보스턴은 디펜시브 레이팅 1위. 106.5점으로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다. 뭐 이런 부분들 보여요. 수비 꼴찌 대 수비 1등 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샬럿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을 못하긴 했는데 리그에서 3점슛이 가장 안 좋은 팀들 중에 하나다. 시도수도 적고 메이드 시킨 숫자도 적고. 내일 이제 요즘에 라멜로 볼이 조금 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보스턴에는 그 주루 할러데이라는 최고의 수비수가 또 버티고 있죠. 여러 가지로 상성상 힘들어 보여 나는. 그래갖고 지금 닉 리차즈가 없는 상황에서 보스턴에는 요즘에 포르징기스가 인사이드 마무리 능력이 매우 좋아요. 포르징기스가 보스턴에 약간 보장된 득점 루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 보스턴이 마행값이 매우 크긴 해요. 9.5 마인이라서 오늘도 보스턴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멤피스전에서 3점 슛을 많이 아꼈고 특히나 이제 테이텀 같은 친구들이 3점을 많이 아꼈고 브라운의 이런 컨디션도 별로였었고 화이트도 부진했어. 요즘 화이트도 조금 부진하다고 했는데 일단은 멤피스는 그래도 인사이드 수비력이 매우 강한 팀인데 그 멤피스 상대로 외곽을 아끼고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했던 보스턴의 게임 플랜이 좀 아쉬웠었고요. 샬럿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3점이 매우 약하고 페인트존 득점 빈도가 매우 높다. 61.6점으로 그 리그 30개 팀 가운데 페인트존 득점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외곽보다는 인사이드 공격을 많이 선호한다는 편인데 보스턴이 디펜시브 레이팅 1위고 그 포르징기스라는 상당히 높은 이런 선수도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난 샬럿이 보스턴 상대로 게임을 이렇게 쉽게 풀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왔으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샬럿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보스턴의 클러치 타임 효율성. 보통 근데 오늘도 보면은 보스턴이 멤피스한테 겨우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경기도 토론토한테 겨우 이겼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보스턴의 클러치 타임 이피션시, 클러치 타임 효율성이다. 매우 이번에 뛰어나다는 건데 보스턴의 입장, 보스턴의 슈팅이 클러치 그런 구간에서
51.3%, 야투율이 39개 던져갖고 20개 들어갔다. 3점은 22개 쏴가지고 9개.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유투는 다 넣었다. 뭐 이런 건데, 보스턴이 상대하는 팀들을 보면은 야투율이 38%, 3점슛 26%, 자유투는 50%. 그러니까 좀 보스턴은 파울도 영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클러치 구간에서 샬럿의 마크 윌리엄스 같은 애한테 파울을 하면은 보스턴이 이런 효율성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그런 클러치 타임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보스턴이 많이 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요즘처럼 보스턴이 좀 중간중간에 헤매가지고 뭐 비슷비슷하게 간다. 그래도 보스턴이 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스턴 마인의 오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턴은 이런 훌륭한 디펜시브 레이팅 보이면서도 득점도 많이 하는 팀이고, 반대로 샬럿은 실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다 보니까 패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올 시즌에 지난번에 이제 미러키한테 99점에 묶이고 말고는 어지간하면 그래도 한 105점 이상은 해요. 패배할 때도 115점 이상 할 때도 많고 그런 팀이다 보니까 샬럿이 내줄 만큼 내주고 본인들도 넣을 정도로 넣으면서 패배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바 정도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뉴올 대 세크. 이거는 내일도 이제 허더가 퀘셔너블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허더에 이제 팍스가 돌아온 이후에 허더를 얘기를 하면서, 허더가 팍스가 없을 때는 존나 못하다가 허더가 돌아오고 나서 3점도 50%가 넘고 엄청나게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허더가 오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세크라멘토가 오늘 득점력인 부분에서 많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댈러스의 프랜슨 내지 오바도 살짝 헷갈리네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245.5 기준으로 언더는 떴지만은 세크가 오히려 댈러스를 개쳐발랐죠. 벤치 구간에서 잘했고, 사보니스가 엄청나게 골밑을 폭격했단 말이야. 댈러스의 골밑을. 근데 내일 경기는 물론 뉴올리언스도 지금 그 맥컬럼이 못 나오고 트머삼이나 레넨주 같은 이런 그 벤치타임 에이스들이 많이 빠져있죠. 그리고 멜 라이언도 못 나올 것 같다고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알바로도가 퀘셔너블이다,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요즘에 뉴올리언스가 좀 단단해요. 제가 막 저번에도 잉그램이나 자이언의 이런 노선을 딱 잘 잡은 점이라든지, 그리고 뉴올리언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다이슨 다니엘스 이런 친구들이 그 디플레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알바라도가 스틸의 신이었잖아. 다이슨 다니엘스도 꽤나 그런 수비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뉴올리언스도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대다. 근데 제가 아까 요키치가 저번에 뉴올리언스한테 좀 고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보니스는요, 최근 뉴올전 2경기, 작년에 이제 뉴올이랑 맞붙었던 2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2번 연속으로 해냈어요. 사보니스가 직전 경기처럼 댈러스전에 그 야투시도 15개 던져가지고 13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골밑 공격이었고 많이 높은 확률로 성공을 시켰는데, 발렌슈나스 같은 덩어리 센터, 그리고 자이언 같이 이렇게 힘에서 안 밀리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사보니스의 득점력이 다소 반감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뉴올리언스 같은 구성 상대로는 사보니스가 컨트롤 타워 역할도 충분히 잘 해냈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사보니스가 상성상으로는 세크라멘토가 상성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여기는요, 이거를 봐야 돼요. 세크라멘토에 팍스가 없었어요. 팍스가 없던 세크가 위에 적은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팍스가 돌아온 세크라멘토, 위에 적은 대로 팍스가 돌아온 세크는 여러 가지 이런 공격적인 면에서 아주 다른 팀이 된다. 제가 여러 번 세크라멘토는 팍스가 있고 없고 득점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런 분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 보니까 팍스가 돌아온 세크는 딱 작년 같은 팀이다. 무지막지한 그런 공격력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댈러스를 격파했던 만큼, 물론 뉴올리언스는 이런 수비적인 짜임새 면에서는 댈러스랑 비교도 안 되는 팀이긴 한데, 세크의 지금 기세를 봤을 때는 마헨도 가능하고, 저는 237.5면은 오바도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은 뉴올이 맥컬럼도 빠지고 트머삼, 레넨주 이런 그 벤치 타임 뭐랄까 좀 스코어링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빠져있는 거 아니냐 이런데, 뉴올이 요즘에 보면은 득점력이 괜찮아요. 최근 4경기 동안 124점, 131점, 115점, 120점 이렇게 꽂고 있거든. 특히나 미네소타라는 그런 강력한 수비팀 상대로 120점을 꽂았던 거, 저는 그게 매우 인상적이었었고, 뭐 이 기간 동안 3점 슛이 아주 막 불을 뿜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댈러스한테 패했을 때 36개 던져갖고 17개 꽂았으니까 매우 잘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3점이 폭발적이었던 것도 아니긴 했어. 그런데도 좀 득점 많이 했다. 더구나 내일 세크라멘토는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그 오피틴의 야투 허용이나 3점슛 수비 뭐 이런 점들이 거의 리그에서 하위권이거든. 매우 하위권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디펜시브 레이팅 수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건 좀 제가 잘못 적었고, 어쨌든 세크라멘토는 수비가 안 좋은 팀이니까 뉴올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거다. 그래서 237.5면은 괜찮은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기세상 물론 뉴올도 괜찮긴 한데, 기세상 지금 팍스가 돌아온 세크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세크라멘토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시카고 대 마이애미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습니다. 패스. 왜냐면 직전 경기 때 그 마이애미가 1쿼터 때 22대 1로 앞서 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경기를 1쿼터 마지막 점에도 많이 좀 따라잡혔고 결국에는 1쿼터 이후 그 22대 1로 앞서 나가다 그 이후에 101대 75로 런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졌다는 소리야. 그야말로. 그런 경기를 보고 나니까 마이애미를 믿지를 못하겠어. 왜냐면 제가 이 경기에 마이애미가 그 전까지 해오던 것들, 마이애미가 막 버틀러도 왔다 갔다 하고 히로는 계속 빠져있고 라우리도 종종 결장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마이애미가 7연승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분명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졌는데 이상하게 잘 이겨. 뭐 이길 때도 큰 점수 차로 이기진 못하지만은 거의 뭐 10점 안으로 많이 이겼었고 한 점 차로 이긴 적도 있었고 거의 다 한 7점 정도로 이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날 마이애미가 마행값이었나? 그게 한 3.5점이었던가 그랬는데 충분히 마이애미를 좋게 봤었는데 직전 경기 시카고, 제가 시카고를 말할 때도 맨날 시카고는 뭐 시즌 전부터 막 트레이드 무조건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었죠. 시카고는 트레이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드로잔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외곽을 쏠 사람이 라빈밖에 없다. 뭐 카루소도 종종 넣긴 하지만 보통 좀 시카고는 좀 베이스가 빡빡한 팀이고 여러 가지로 팀 구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서 팀을 엎을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좀 못하는 와중에 갑자기 직전 경기를 22대 1로 첫 끌려가던 경기를 갑자기 저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심지어 또 그 경기에서 경기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잭 라빈이 그 경기 끝나고 하는 거 그 인터뷰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차갑게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데 무슨 그렇게 팀 내부적인 분위기도 별로예요 시카고가. 저는 뭐 그리고 마이애미 얘기할 때마다 아데바요의 인상적인 수비력 이런 부분들 많이 언급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난번 경기를 보니까 또 얘기하기가 무색해졌다. 다만 이제 좀 걸리는 건요. 요즘에 시카고가 최근 3경기에서 94대 96, 97대 103, 102대 97 이렇게 다 언더그램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보면 다 200점 언저리 혹은 200점을 못 넘겼어. 물론 상대가 올랜도, 마이애미 그리고 또 마이애미 이런 거긴 한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한번 피하고 싶네요. 이 경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한번 피하고 싶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다음 이제 미네소타 대 뉴욕. 리그에서 지금 그 수비가 가장 좋다는 미네소타예요. 그리고 또 미네소타가 이제 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원정 돌다가 5경기 만에 홈으로 돌아왔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5전 전승입니다. 그리고 원정 트립 가는 동안에 4승 1패로 괜찮았고요. 좀 중간중간에 막 타이트하게 이기고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어쨌든 미네소타는 좋은 흐름에 있어요. 내일 경기가 근데 뉴욕이라고 하는데 213.5 기준이거든요. 나는 이거 기준점이 꽤 낮은 것 같아. 미네소타가 일단은 공격력이 괜찮은 팀이죠. 뉴욕 닉스도 디펜시브 레이팅 높고 미네소타도 디펜시브 레이팅 높고 보면은 미네소타가 디펜시브 레이팅 107로 3등, 뉴욕이 108.3점으로 5등이에요. 그러니까 상위권 수비팀들 간의 대결이라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수비력, 오피트 이내 야투 허용력, 그러니까 그 제한구역이라고 하나? 바로 림 아래. 골밑 바로 아래쪽에서 아무래도 고베어나 칼 앤서니 타운스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드 수비력이 매우 좋고 3점슛 수비도 4등이다. 엄청나게 좋은 수비 스텝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는요. OPT 내 야투 허용률이 27등이에요. 그야말로 인사이드 수비가 별로라는 소리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높다. 그런 점이 눈에 띄는데 근데 뉴욕이 이제 랜들이랑 로빈슨이라는 그리고 미네소타도 마찬가지로 KAT, 고베어 이렇게 투빅을 서로 기용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좀 낮은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칼 앤서니 타운스는 내 외곽 가리지 않고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뭐 칼 앤서니 타운스는 7풋의 슈팅 가드라고도 하잖아. 그 정도로 외곽 능력도 있는 선수인데 이거 뉴욕의 가장 공격적인 장점은 오펜스 리바운드잖아요. 14.2개로 가장 많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팀이고 드라이브인 인사이드로 돌파에 들어가고 마무리하는 그런 면에서 55.0번으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이 시도하는 팀인데 일단은 미네소타는 고베어를 보유한 팀이니까 굉장한 샷블라커를 보유한 팀이고 인사이드도 두터운 팀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일단은 상성상으로 미네소타가 좋다고는 보여요. 아까 봤다시피 미네소타는 7프 2명 고베어랑 칼 앤서니 타운스를 보유한 팀이고 앤트맨이나 맥다니엘스 같은 효율적인 이런 그 마무리 자원도 보유한 팀인데 뉴욕은 일단은 OPT 내 야투 확률은 안 좋은 편이다. 27등이다. 안 좋은 편이고 뉴욕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따가지고 2차적인 세컨 포인트 그런 득점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 하필이면은 칼 앤서니 타운스 고베어가 버틴다. 얘네들 마음만 먹으면 디펜시브 리바운드 막 엄청 잡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랜들이나 로빈슨 그리고 조시 하트, 바렛 이런 친구들의 오펜스 리바운드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앤트맨도
앤트맨도 운동 능력이 엄청 뛰어나니까 그 리바 가담에 도움도 되는 선수고 맥다니엘스도 키가 205예요. 그래가지고 미네소타가 저는 많이 안 흔들릴 것 같고 상성상 이 경기는 상성상 미네소타가 많이 앞서 나갈 것 같고요. 이 경기 그 기준점이 213.5점인데 최근에 뉴욕 닉스가 116점, 120점, 122점. 물론 상대들이 애틀, 워싱, 샬럿 이런 좀 수비가 잘 안 하는 팀들이긴 했는데 뉴욕 닉스가 아무리 그래도 213.5는 너무 낮은 것 같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미네소타도 공격 좀 하는 팀이거든. 미네소타도 나름대로 미네소타 경기 때 막 골스랑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막 기준점 220점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좀 낮은 편이긴 했는데 대부분 오바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오바 쪽을 보고 싶어요. 일단은 나 많이 낮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을 보고 있다. 다음 이제 사랑대 클파. 사랑대 클파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전 경기 때 그 클리퍼스가 서브룩이 벤치 타임으로 간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감독한테 요청해가지고 벤치 타임으로 가겠다. 그래서 노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하든이랑 맨, 조지, 랜더드, 주바치 이렇게 선발 라인업이 됐는데 그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주전 라인업 있잖아요. 저 주전 라인업이 엄청난 마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면은 빅3 하든, 조지, 랜더드 이렇게 빅3로 나올 때 16분을 뛰어가지고 그 마진이 플러스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전이 비로소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름대로 노선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는 모습이다. 그런 점이고요. 지금 샌안토니오는 8연패를 받고 있다더라. 젊은 팀이긴 한데 그렇게 좀 웬베냐마가 오고 했다지만 즉각적인 이런 위닝 팀으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주전을 자리가 잡힌 클리퍼스라면은 지금 샌안토니오 상대로 막 초장부터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화력을 보유했고 또 벤치 타임 때 웨스트브룩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꽤나 잘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면요. 이거 보면은 이게 직전 경기 때 클리퍼스가 그 시간 단위로 어떤 라인업을 내세웠나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하든, 폴 조지, 레너드, 테런스 맨, 주바치 내일 주전 라인업이죠. 이렇게 새로운 주전 라인업으로 나섰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 플러스 20점이었다.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랑 하든을 동시에 코트에 기용 안 했을 때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것도 있었는데 폴 조지가 웨스트브룩이랑 이렇게 페어링이 됐을 때보다 웨스트브룩이랑 떨어뜨려 놨을 때 효율성 같은 게 많이 살더라. 뭐 그런 것들도 발견이 됐었고 여러 가지로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를 좀 어렵지만 이기기도 했었고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다. 팀 이런 조합상으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았다는 점인데 무튼 하든 옆에 많은 활동량과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테런스맨 이런 친구가 약을 그렇게 지어줬다는 게 서브룩이 뛸 때보다는 좀 더 효율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샌안토니오는 디펜시브 레이팅 뒤에서 2등이다. 아까 제가 꼴찌가 샬럿이라고 했는데 디펜시브 레이팅 꼴찌 OPT는 약초형 그러니까 인사이드 수비력도 23등. 원래는 이것도 더 안 좋았는데 그나마 좋아진 게 이거예요. 그리고 3점슛 수비도 리그 뒤에서 두 번째. 샌안토니오로 상대하는 팀들의 3점슛 성공률이 40.5%다. 근데 클리퍼스는 올 시즌에 원래 3점슛 원래 1등까지 막 달리고 했었었죠. 지금은 뭐 37.8%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클리퍼스도 좋은 외곽 슈팅 능력을 보유한 팀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는 이거 클리퍼스가 다소 좀 노선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샌안토니오 상대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바도 보는 게 그 전까지는 이제 클리퍼스가 계속 휴스턴이나 덴버, 멤피스 이런 애들을 상대해가지고 다소 언더흐름이 많았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이나 뉴욕 이런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들 만나가지고 하든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좀 헤맬 때 그때 좀 언더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댈러스 만났을 때 막 170점 나고 그랬었고 샌안토니오도 수비가 엄청 약한 팀이잖아. 그래서 저는 230.5면은 꽤나 괜찮다. 그리고 뭐 샌안토니오도 요즘에 보면은 득점 같은 거 한 110점 정도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클리퍼스의 마행과 오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0.5 정도면은 지금 양 팀의 전력 같은 거 생각하고 클리퍼스가 조금 나아졌다는 거 생각을 하면은 230.5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제 골스 대 휴지.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휴지가 백투백이긴 한데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골스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 거리가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저는 이 경기 일단 휴스턴의 플랜을 또 좋게 봐요. 아무리 이제 직전 경기 때 골든 스테이트가 위긴스가 폭발적인 활약을 했었죠. 간만에 진짜 위긴스가 폭발력 있는 활약을 보이긴 했는데 휴스턴의 딜런 브룩스도 직전 경기 좋았어요. 그리고 괜찮은 이런 맨마킹 수비수이기도 하고 그냥 상성상 나는 이거 휴스턴이 나쁠 게 없어 보인다. 제가 여기 골스가 지금 6연패 중이고 그러긴 한데 여태 휴스턴 상대로는 8연승을 거둬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의 골든 스테이트는요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휴스턴이 작년과는 다르게 아주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과연 그 휴지가 아닐 텐데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과연 그 휴지가 아닐 텐데 이런 것도 있고요. 작년에요 그 휴스턴의 제일런 그린이 작년에 이제 그
돌격대장 역할이었잖아요. 피블락이 107개로 리그 1위였어요. 그만큼 블락을 많이 찍히는 선수였다. 얘가 돌파를 하면은 드라이브를 했을 때 거의 다 어지간하면 슈팅을 올리지 외곽으로 빼주는 그런 킥아웃 능력을 갖추지 않은 선수였다. 뭐 이런 건데, 근데 하필이면 골든스테이트는 블락킹 능력이 처참한 팀이죠. 팀 블락도 3.6개로 27등이고 그 주전 센터 루니도요 커리어 블락이 0.6개로 블락 능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뭐 오펜스 리바운드 이런 거 많이 따곤 하는데 블락 능력이 좋은 그런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날보다는 이 제일런 그린이, 물론 골스는 그런 수비는 잘하지. 그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수비는 잘하는 팀인데, 저는 일단은 제일런 그린이 다른 때보다 편할 거다. 그리고 네, 요즘에 보면 또 센군이 올 시즌에 보면은 탁월하죠. 굉장히 좀 인사이드에서 그 미니 요키치다운 모습, 컨트롤 타워 같은 모습 많이 잘 보여주고 있고, 저는 여러 가지로요 이거 휴스턴의 플랜이 상당히 또 좋다고 생각을 한다. 직전 경기에 골스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저런 핸디캡 기준점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있는 게 아닌가. 휴스턴도 요즘에 많이 클리퍼스한테도 지고 레이커스한테도 지고 했는데 전부 다 프랭권이었고, 그전에는 6연승 달리고 있었고 7.5점 정도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골스가 위긴스가 살아났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딜런 브룩스라는 수비수가 버티고 있고 클레이 탐슨 여전히 못 던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저는 휴스턴 플랜을 또 갈만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221.5라면은 이거 휴스턴이 계속해서 상대 약간 늠농구를 잘하고 있거든요. 우도카 감독이 진짜 팀을 잘 빚어냈어. 그래가지고 난 이거 언더도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골스도 생각보다는 좋은 수비팀이기도 하고, 제가 골스가 지금 오클이랑 두 번의 경기 동안 엄청나 많은 페이스 보이면서 오바가 났잖아요. 근데 오바가 났는데 그것도 연장의 영향도 있었고 오바가 나긴 했는데, 휴스턴은 오클이랑 다르게 페이스가 빠른 팀이 아니잖아요. 뭐 휴스턴도 어린 팀은 맞는데 오클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량이나 이런 그런 거를 주무기로 삼는 팀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7.5 플랜의 언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는 마케도니아 대 잉글랜드부터 할게요. 이 경기는 딱히 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잉글랜드가 승점 19점으로 진출 아예 확정이고, 마케도니아는 그냥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이미 웸블리에서 7대0으로 대패를 했던 마케도니아인데, 홈에서 과연 얼마나 밟으면 꿈틀할 수 있을까. 물론 마케도니아가 저번 이제 월드컵 예선인가 유로 예선에서 독일을 한번 어렵게 하기도 했었고, 이탈리아를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잡았던 팀이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저력은 있는데 어디까지나 저력이 있다 정도지, 어지간하면 맞대결에서는 패배하는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직전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한테도 2대0으로 지고, 이번에 또 이탈리아한테 5대2로 깨졌었죠. 사실 5대2 경기를 또 제가 다 봤는데, 마케도니아가 2득점을 했던 과정도 다 봤는데, 뭔가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넣었다기보다는 첫 골도 이탈리아의 수비 이런 헤딩골이었는데요. 막 뭔가 좋은 크로스도 아니었어. 그냥 땅은 얼리 크로스였는데 이탈리아가 라인을 잘못 썼다든지, 그때 다르미안의 위치 선정이 살짝 아쉬웠고요. 그래서 헤딩골로 하나 넣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굴절골, 중거리 슈팅이 굴절돼갖고 들어간 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이득점을 하긴 했지만 뭔가 잘 만들어갖고 하기는 어려웠었고요. 마케도니아가 홈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뭐 분전한다고 해봤자 죽거나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이 경기는 적당히 그냥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저 같으면 그냥 2햄무 노리는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딱히 여기에다가 돈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는. 네. 이 경기는 뭐 무승부를 노리기는 당연히 힘들고, 갈만한 게 북마케도니아의 햄무 정도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패긴 팰 텐데 적당히 패냐 마냐, 그냥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다. 잉글랜드도 오늘 뭐 로테이션 쓸 수도 있는 거고, 이 경기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가 이제 2위 3위 결정전이에요. 이미 1위는 잉글랜드고,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탈리아가 홈에서 우크라이나한테 2대1로 이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맞대결 전적도 이탈리아가 앞서고, 오늘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립 경기장이긴 하지만은 1대0으로 이기면은 진출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면 진출입니다. 이기면은 승점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승점상으로도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당연히 뒤집죠. 근데 무승부가 뜬다? 그럼 이탈리아가 진출. 맞대결 이런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 명목상으로는 우크라이나 홈 경기긴 한데, 레버쿠젠의 바이 아레나, 그 독일입니다. 독일 중립 경기장이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명목상의 홈 경기장에서 보면요, 여기 네이션스 리그 22년 6월 여기부터 이렇게인데, 명목상의 홈 경기장에서도 3승 3무로 꽤나 괜찮았습니다. 양 팀의 역사상 맞대결 전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가 맞대결 전적인데, 이거는 역사상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보면은 이탈리아가 뭐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총 해서 7승 2무.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6년 월드컵 이탈리아가 우승했을 때 그때 아마 8강으로 기억을 하는데 셰브첸코가 이끄는 우크라이나한테 이탈리아가 3대 0으로 그때 당시에 루카토니가 2골, 잠브로타가 1골. 그때 막 토티나 잠브로타 그냥 엄청 났었죠, 이탈리아. 제가 뭐 그때도 이탈리아 팬이었으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이탈리아한테 꽤나 힘들어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탈리아가 직접 마케도니아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4-3-3으로 이제 스파르티답게 4-3-3으로 나갔고 우측면에 있는 도메니코 베라르디는 엄청 부진했었고 전방에 있는 라스파도리는 꽤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지난 경기 베라르디 대신에 오늘 아마 폴리타노가 나올 거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어제 그 다르미안 대신에 디로렌조가 이제 징계에서 결장을 했던 거를 이제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보나벤투라도 다소 잠잠했는데 프라테시가 나올 거다. 직전 경기에 바렐라가 엄청나는데 바렐라, 프라테시 이렇게 아마 나오면은 상당히 또 공격적이고 또 수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최전방에 라스파도리 대신에 라스파도리는 아무래도 좀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좀 스카마카를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로 이탈리아는 전술적으로도 뭐 라스파도리가 직전 경기 잘했기 때문에 스카마카 쓰다가 안 되면 라스파도리 쓰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탈리아는 이런 전술적 변화도 시도를 할 만하다. 어쨌든 이탈리아는 그 전에 5대2로 이기긴 했지만은 2실점을 했다는 게 다소 불안했고 그날은 또 키에사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어요. 키에사가 2골 1어신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득점이 꽤나 좀 난이도가 있었다. 좀 어려운 골들이 좀 많았죠. 어쨌든 뭐 5대2로 이겼는데 조르지니오의 실축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는요 무드릭이 지금 첼시에서 뭐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새끼 존나 못한다 하면서 조롱당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에이스는 맞아요. 진짜 스피드로 하나 벗겨내고던 넥스트를 이어가는 좋은 찬스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특히 눈에 띄고 오늘 아마 디빈첸조가 상대를 할 텐데 저는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약간 그렇게 생각은 해요. 디빈첸조가 옛날에도 그 벨기에랑 이탈리아랑 유로에서 8강인가 8강에서 붙었을 때 그때 제레미 도쿠가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좀 고전을 했거든. 그 전에는 되게 잘 막았어. 그랬었는데 제레미 도쿠 같은 이런 빠른 스타일한테는 좀 고전했단 말이야. 근데 무드릭도 엄청 순간 스피드가 좋은 선수라 가지고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말리노프스키 지금 또 제노아에서 뛰는데 왼발 빠따 한 방 있는 선수고 또 우크라이나는 훌륭한 골키퍼 폭이 있죠. 루닌이나 투르빈 같은 애들인데 이번에 그 레알 마드리드의 루닌은 소집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벤피카에서의 투르빈도 잘 막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런 단판 승부에서 훌륭한 골키퍼가 갖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꽤나 없지는 않다. 이탈리아 입장에서. 조금 그리고 더 얘기를 하면요. 이탈리아가 이런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이라고 여기서 지면은 조지는 경우 예선 같은 데에서 그런 최근 엘리미네이션 게임들에서 이탈리아가 2018년 플레이오프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 스웨덴한테 원정 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이 홈이었는데 거기서 무승부가 떴죠. 그 유명한 감독이 경기 막바지에 데로시를 넣으려고 하니까 데로시가 나를 왜 넣냐 인시에를 넣어라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짤로 유명한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22년 월드컵 조별 최종 그때 이제 막바지에 스위스랑 이탈리아가 같은 조였는데 이탈리아가 조 1위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스위스한테 스위스 원정이었나 하여튼 스위스랑 붙는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르지니오의 실축 역사가 시작이 되죠. 실축해가지고 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와의 최종전에서 또 조르지니오가 실축을 해가지고 비겨요. 그래가지고 스위스가 막판에 조 1위로 올라가. 이탈리아는 조 2위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를 갑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아까 말했던 마케도니아를 만났어요. 근데 그 마케도니아를 만나가지고 밀고 하다가 92분에 골을 처먹혔다. 진짜 충격적이었죠. 제가 이렇게 이탈리아 역사를 다 꿰고 있는데 최근 엘리미네이션 게임에서 이게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그런 승부에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런 게 살짝 걸리긴 해. 물론 지금 제가 요즘에 이탈리아 경기를 보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빡세긴 해. 근데 우크라이나 빡세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그 메이저 대회를 올라갔던 그런 경우가 좀 적어요.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그런 데서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탈리아는 유로 우승도 해봤던 팀이고 최근에 우크라이나는 반면 이런 메이저 대회조차 진출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이런 예선 뚫는 것도 힘들어했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탈리아가 지는 그림은 일단 안 그리고요.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마헨도 충분히 할 것 같고 한데 요즘에 이런 그 엘리미네이션 게임 울렁증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무승부나 햄무도 가볼만 하다. 그냥 이 경기도 고배당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다. 다음 이제 체코랑 몰도바 이미 그 알바니아가 조 1위 진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몰도바가 10점, 체코가 12점으로 이 경기도 몰도바가 체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폴란드는 8경기로 승점 11점이 맥스기 때문에 의외로 몰도바, 셰리프가 버티고 있는
셰리프라는 그 자국리그 팀이 있으니까 몰도바가 잘하면은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기 이 여기조는요 페로제도 빼고 나머지가 다 승점 두 자릿수예요. 그 정도로 명확한 강팀이 없는 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폴란드가 좀 부진했었고 체코도 생각보다는 우위를 못 점했고 알바니아가 상당히 분전했었죠. 그리고 몰도바도 꽤나 잘했다. 이런 그런 조인데 체코는 그래도 홈에서 최종전이 홈이고 몰도바라는 다소 한끗발 처지는 팀이잖아. 체코 입장에서 지지만 않으면 진출 확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랑 상황이 비슷하죠. 여기도 체코가 지지만 않으면 진출 확정이다. 그래서 한 80분 넘어서까지 좀 비등비등하면 그냥 잠그면 된다. 역사상 얘네가 3번 정도 맞대결을 했는데 체코가 5대0, 2대0으로 패다가 그 가장 최근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좀 원정 무승부가 살짝 의외이긴 했다. 애지간하면 체코가 이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몰도바가 한번 잘 버틴 적이 있었고 상대적인 약팀, 몰도바가 약팀이니까 최대한 좀 득점하려고 애는 쓸 텐데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몰도바 입장에서는 체코 원정에서 라인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홈팀, 체코 입장에서 조금 막다가 그 공간을 뚫어내면 돼요. 그 공간을 공략하면 된다. 체코가요, 이제 체코의 홈 데이터 한번 봐드릴게요. 체코가 그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한번 그 포르투갈한테 4대0으로 깨진 적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워낙에 무서운 팀이니까. 체코가 어쨌든 포르투갈에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상대했다는 건 이거는 체코가 네이션스 리그 A포트 가장 높은 거기 있잖아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난 몇 년간 꽤나 팀이 좋아져 왔다. 그 같은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스위스나 스페인 상대로도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체코가 최근 그 유로에서도 나름대로 체코가 인상적이었었죠. 그 체코가 이제 유로 대회 이후에 A매치 홈 경기에서는 포르투갈한테 패한 거 말고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7승 3으로 괜찮았다. 이런 것들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 체코는 지금 이제 그 유로 때 인상적이었던 파트릭 쉬크가 지금 계속 부상으로 레버쿠젠이 잘 나간데도 못 나오고 체코 대표팀에서도 얼마 못 나오죠. 그래가지고 쉬크가 없으니까 전방 자원들의 무게감이 다소 약하죠. 흘로잭이 주포인데 A매치 28경기 동안 2골밖에 못 넣고 자국리그 이제 프라하에서 뛰는 그 치티리라는 선수가 10경기 동안 4골 넣었는데 아무래도 체코는 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웨스트햄의 체코 트리오가 있잖아요. 뭐 지금은 좀 해체되긴 했지만은 뭐 수책을 위시로 그런 중원이나 후방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몰도바는 어쨌든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비기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몰도바는 계속해서 득점하려고 애를 쓸 텐데 체코가 그 뒷공간을 후벼파기에 편하겠다. 다만 흘로잭은 이제 그런 유형은 아니고 뭐 쉬크는 그런 게 가능하죠. 쉬크는 나름대로 키도 크고 발도 빠르니까 볼 대충 넘어오면 잡아놓고선 넥스트가 가능한 선수라 가지고 체코가 체코 입장에서 버티기만 해도 되는데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선제골을 넣는 걸 목표로 하긴 할 거다. 문제는 이제 몰도바가 언제 선제 실점을 하느냐인데 저는 이건 아까랑 우크라이나랑 비슷할 것 같아요. 체코의 마헨도 가능하고 햄무도 가능하고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지만은 다소간에 체코의 이제 마헨은 배당이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체코 마헨은 저는 별로 맛이 없고 햄무나 무승부? 왜냐면은 진짜 경기가 길게 길어지면은 80분 넘어선 체코가 그냥 잠그기만 해도 되거든. 물론 득점 찬스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승부나 무승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배당 노리기에 꽤나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대 페루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알바니아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다. 특히나 알바니아의 강점은 중원. 제가 이제 세리아에서 활약한 친구들이라 다 아는데 일단은 작년에 엠폴리에서 활약했던 아슬라니, 라마다니가 지금 프로시도네에서 잘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바흐람이랑 아슬라니가 엠폴리에서 잘해서 아슬라니 인터밀란으로 돌아갔고 바흐람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솔로로 갔을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이제 세리아에서 잘했던 친구들이 알바니아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고 지금도 세리아에서 잘 활약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체코나 폴란드가 버티는 조에서 알바니아가 조 1위를 했어요. 그래서 홈으로 이제 불러들이는데 페루 제도를 비기기만 해도 1위를 딱 하게 됩니다. 알바니아는. 그래서 알바니아는 뭐 딱히 급할 건 없지만은 이 알바니아도 지금 최근 홈 성적이 이래요. 이게 홈 성적이거든. 홈 성적 보면은 5승 2무. 알바니아가 유로 예선에도 이렇게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더라. 이런 점도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승리한 거를 보면요. 홈에서 승리한 거 보면은 마헨입니다. 다 마헨. 승 다 마헨. 홈에서 4번 해갖고 다 마헨. 알바니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페루제도라는 약팀 상대로는 홈에서 마행을 할 만도 하겠다 이런 건데 페루제도가 이렇게 8연패 중이에요. 8연패. 페루제도가 8연패 중인데 보면은 3대0을 당한 게 그러니까 2.5 마행을 당한 게 한 번밖에 없어요. 체코한테. 그리고 체코보다는 알바니아의 공격력이 조금 더 무디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나는 이거 배당상 페루제도에 알바니아가 페루제도를 2.5 마인 한다는 게 가장 이제 배당상으로는 괜찮고 확률도 높은 편인데 근데 페루제도가 데이터상 2.5 마인을 당한 적이
체코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나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좀 맛이 없는데 알바니아가 적당히 한 2대0으로 마무리 짓는 그림이 제일 깔끔한 것 같고, 왜냐면 페루제도도 딱히 승리에 대한 뭐 어떤 동기부여도 없고 알바니아도 비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바니아도 막 엄청나게 막 4대0, 5대0으로 두드러 패야지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런 능력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이렇게 페루제도가 2.5 마헨을 당하는 그림은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8연패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알바니아도 막 그렇게 상대를 개뚜드러 패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니까. 그래서 굳이 간다면 2.5 마인을 보기도 보겠지만요, 1마인은 일단 맛이 없어. 알바니아의 1마인이 1.66이면은 그렇게 맛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 경기 알바니아가 뭐 이긴다면은 1대0 내지 2대0일 것이다. 무승부보다는 그냥 뭐 마헨이나 햄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데요. 북아일랜드 대 덴마크. 덴마크는 이미 조 1위가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소간에 덴마크가 직전 그 산마리노한테도 원정 가가지고 1대2인가로 겨우 이기고 유럽 최약체한테도 1대2로 겨우 이길 정도로 뭔가 불안불안한 건 있어요. 요즘 보면 이번에 에릭센도 소집이 안 된 것 같고, 조금 약간 덴마크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간에 이런 진출은 했지만은 믿음직스럽진 않아. 아주 이제 약팀들을 쉽게 제압하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북아일랜드도 요즘 보면은 단단함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북아일랜드의 최근 A매치 그 전적 같은 걸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한눈에 보이더라고.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의 최근 A매치 전적이고, 보니까 한 2019년 정도부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이 패배, 노란색이 무승부, 그리고 초록색이 승리거든요.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은 밑으로 내릴수록 최근이니까 밑으로 내려볼게요. 확연하게 패배가 많아졌습니다. 막 보면은 유로 뭐 네이션스리그 입구해가지고 좀 비슷한 체급의 팀들이랑 붙기도 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런 초록색이나 노란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뭔 분석이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북아일랜드, 옛날에 우리나라가 북아일랜드랑 그 원정 평가전을 한 적도 있었어요. 막 그때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저력이 있고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 보면은 이랬었다가 이렇게 됐다. 요즘 보면은 쉽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막 산마리노 같은 유럽 최약체 잡은 거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이기를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뭐 단순히 북아일랜드의 전력이 시원치 않다, 그냥 그런 거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이 경기 분석은 뭐 마땅히 할 게 없어. 북아일랜드도 지금 조니 에반스가 소집이 안 됐다. 뭐 북아일랜드의 심장이니까 조니 에반스가. 제가 아까 홈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냥 덴마크의 최근 A매치 전적이에요. 최근 A매치. 북아일랜드가 질 때도 이렇게 1대0으로 많이 진 게 보이죠. 최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패배한 경기 7경기 연속으로 햄무다. 이런 것들도 좀 말할 만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아일랜드가 최대 무승부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덴마크가 딱히 이미 조일이 확정이어서 막 아주 막 제압하려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나 햄무 둘 다 괜찮다고 보고요. 마헨은 그렇게 안 끌려. 무승부나 햄무 정도 가볼만한 경기다. 같은 조 카자흐스탄 대 슬로베니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그 카자흐스탄이 슬로베니아에 승리를 거두면은 따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카자흐스탄이 직전 경기에 산마리노한테 홈에서 3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전 경기는 핀란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인상 깊은 경기가 있긴 했는데, 일단은 슬로베니아는 오늘 패하지만 않으면 진출이에요.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지금 그 나름대로 넥스트 홀란드다. 그 이제 딱 동선이 그 잘츠부르크에서 라이프치 가고, 이제 앞으로 빅리그에서 이제 좀 얘기가 들려오는 194짜리 장신 공격수예요. 홀란드랑 키도 같아. 그리고 이런 세슈코라는 창과 오블락, 다들 아시죠? 오블락. 그리고 중원에 막 로브리치라든지 야카 비올, 이런 세리아에서 우디네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얘네들도 다 우디네스에서 주전 선수들이고, 세슈코가 지금 이제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고 나서는 좀 빅리그에서 득점력도 아쉽고 해요. 근데 아쉽긴 한데 국대에서는 25경기 10골 받고 있고, 저번에 멀티골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슬로베니아가 하나 보시면요, 내일 또 슬로베니아 홈이니까 슬로베니아가 홈에서는 지금 7경기 동안 5승 2무다. 흐름이 괜찮아요. 물론 뭐 상대들 보면은 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상대들이에요. 뭐 세르비아나 덴마크랑 비긴 것도 있고, 좀 요즘에 이제 황금 세대 맞이한 노르웨이를 제압한 것도 있고 막 그러긴 한데, 또 이제 핀란드를 3대0으로 제압한 것도 인상 깊었고 그러긴 한데, 뭐 보통 이제 카자흐스탄은 원정은 좀 빡세다. 그런 팀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여쭤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가 뭐 한 80분 넘어가면은 그냥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니까 그냥 빗장 걸 가능성도 높아요. 그냥 비기기만 해도 진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총 3팀, 그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그리고 체코, 이렇게 3팀들은요, 경기가 이른 시간부터 앞서 나가면 당연히 그냥 접어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무승부나 햄무 이런 거 갈만해요. 딱 버티다가 상대방이 엄청 막 공격의 열의를 쏟을 때
뒷공간 한방 패스로 1점 내고 경기 막판에 승리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승리하려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를 해도 되지 않은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이런 입장들은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그림을 노릴 만도 하다. 물론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팀이니까 당연히 마행을 할 가능성도 높지만은 이런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을 노리기 괜찮은 팀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마리노 대 핀란드인데 이거는 딱히 분석할 만한 별 그런 게 없어요. 이번에 예선에서 2골을 넣었다는 게 난 제일 눈에 띄는데 핀란드도 지금 승점 15점이긴 하지만은 이미 2위인 슬로베니아가 19점이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100대 0으로 이겨도 진출 실패해요, 핀란드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산마리노 원정으로 핀란드가 날아가는데 그때 저번에 핀란드랑 산마리노 핀란드 홈 경기 때 그때 핀란드가 햄무가 3대 0인가 4대 0이 햄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햄무를 걸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핀란드가 그 60분 넘어선가? 한 5분 간격으로 3골을 쳐박아가지고 6대 0이 났습니다. 60분부터 75분 사이인가 그때 하여튼 존나 넣었어. 그랬었는데 최근에 산마리노가요 득점력이 살아났어요. 최근 산마리노의 득점력이 살아났다. 이게 뭔 소리냐? 산마리노 병신팀인데 뭔 소리냐? 산마리노가요 보시면은 최근 2경기에서 한 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산마리노가. 제가 옛날부터 산마리노의 이런 햄물을 전문적으로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요. 산마리노가 2023년에 지금 2골을 넣었잖아요. 22년도에는 1골, 21년도에 2골, 20년도 빵골, 19년도 1골, 18년도 빵골, 17년도 1골, 16년도 1골, 15년도 1골, 14년도 빵골, 13년도 1골, 12년도 2골 이런 식으로 A매치에 1년에 한 골 넣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지금 2골 넣었어요. 저는 일단 이 경기 햄무를 선택을 할 건데 왜냐면 난 맨날 산마리노 경기는 햄무는 무조건 가거든. 산마리노 햄무가 지금 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2대 0으로 이기던지 아니면 산마리노가 혹시라도 또 한 골 넣고 3대 1 하던지 막 그런 경기란 말이야. 근데 저번에 핀란드랑 할 때 그때가 아마 3회문가 4회문가 기억이 안 나. 핀란드 홈 경기 때 3회문가 4회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냥 산마리노 경기는 햄무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그 밖의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늘 그래요. 산마리노가 핀란드를 홈에서 잡을 것도 아니고 핀란드가 2마인 배당 1.45면은 이건 갈만한 게 아니다. 근데 반대로 핀란드가 뭐 4대0, 5대0, 6대0도 못할 건 없어요. 3.5 마인이 2.0이면 괜찮긴 한데 그 산마리노 핀란드 경기에 그냥 햄무 이상의 투자는 하고 싶지 않네요.